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죠. 상당 기간 사례가 누적이 되니까 채무자들도 이걸 잘 알고 주식코인 날리면 그냥 회생하면 되지, 아무데나 취업하시고 100만원도 안 되는데 통과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많고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어서 나한테 빌리러 왔을 가능성이 높죠. 금리 낮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해놓고 이자가 오히려 늘어나 버려. 1회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코인으로 탕진한 게 드러난 거야. 자, 오늘도 유튜브 문의사항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자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쉽게 대리 사과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제 영상에서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그 채무 탕감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라, 욕하지 말아 달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 쓴 건데, 대리 사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대충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돈을 내가 빌려서 떼먹은 것도 아니고 저도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또 한편으로는 일반이나 채권자들의 인식이 보통 이렇죠. 채무자들이 채무 탕감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죠. 개인 목적으로 제2금융권에 5,600 정도 대출이 있는데 3년 정도 잘 갚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가 와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월급은 250 정도 되고 대출금은 매달 145만원 정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250만원 빼기 125만원만 해서 통과한다 해도 월 125만원 변제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는 이자보다도 변제금이 더 적잖아. 근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데 변제금은 3년만 내면 남은 채무 다 탕감인데,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23년 8월 14일에 대출 갈아타고 이자 2회 납부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회 납부하셨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다른 건 몰라도 영끌에서 코인으로 꼬라박은 건 회생이건 파산이건 빡세게 가야 할 듯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원래 예전에는 주식 코인으로 날리고 개인회생 시도하면 그걸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주식 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제외해서 탕감되게 해줬죠. 물론 서울회생법원의 취지는 20, 30대 젊은 층이 워낙 주식코인 채무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미리 구제해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식코인 개인회생해주는 그 제도마저 상당 기간 사례가 누적이 되니까 채무자들도 이걸 잘 알고 주식코인 날리면 그냥 회생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빡세게 회생하는 게 이론상 맞기는 한데 청산가치 제외하겠다고 실무준칙을 바꿨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해놓고 다시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좀 쉽게 통과되는 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카드 빚으로 고통스럽네요. 최근 5년간 직장 없이 주부로 살았습니다. 관절이 퇴행성이라 직장 이력이 아직 없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직장 이력이 없었던 건 관계가 없고요. 오늘 취업하시고 바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취업하시는 곳이 동네 편의점이든 마트든 뭐 어디든 관계없으니까 아무데나 취업하시고 개인회생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남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약간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아예 반영을 하지를 않고, 일부 법원에서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형성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 안 하기도 하니까 요건 지역을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면 회생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100만원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된다고 봐야죠. 100만원도 안 되는데 통과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건 어떤 사례냐 하면, 신청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몸도 아프고. 그럼 파산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90만원 월급 가지고 생계비 70만원만 써도 되니까 20만원 변제금 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주장해서 통과한 경우는 몇 번 있긴 해. 근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인 경우는 100만원도 안 되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은 직장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뭐 기분 내킬 때 일하고 아니면 일 안 하고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직장이 아니라고 회생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연체 7일 됐는데 채권 출신 문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서워요. 연체가 7일 됐으면 이제 전화가 한참 많이 옵니다. 독촉도 많고 찾아간다 소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찾아오는 채권자들도 많고, 만약에 독촉이 피곤하시면 얼른 개인회생 서류 준비해서 접수해서 사건 번호를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 접수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돈 빌려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 받는다더니 좋은 거 알려주시네요. 정말 신용대출이건 개인 소비대차이건 간에 담보권 없이는 돈 빌려주지 말아야겠네요. 채권도 결국 타인의 재산인데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게 참 맞는 말인데 말 비꼬는 건 비추. 이게 아마 그 영상에 달린 댓글 같습니다. 제가 돈 안 갖고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설명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맞는 말입니다.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지인 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걸 추천하죠.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줘도 받을 때는 사정사정해야 받을까 말까입니다. 일단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거는 이미 은행이나 카드 대출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막힐 만큼 다 막혀서 더 이상 빌리지 못하고 자기 친구 다 찾아가 봤는데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어서 나한테 빌리러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신용의 상태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봤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들도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죠. 우리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많이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사기 피해잖아요. 대체로는 동거한 사람한테 많이 돈 떼입니다. 한 사람이 거죠. 뭐 이런저런 구실로 돈 빌려가고 신용카드 받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런 거 많으니까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 내가 뭐 주식해서 돈 불려서 너한테 돌려줄게, 내가 뭐 무슨 사업하는데 이걸로 돈 벌어서 너한테 2배로 갚아줄게, 그렇게 해서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인 간 돈 거래할 때는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굳이 회생 파산을 안 해도 그냥 배째라만 해도 돈 돌려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늘 참고 사례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죠. 진술서를 보시면 채무 통합해준다고 해서 1금융 대출로 금리 낮은 걸로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고 20%의 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면서 신청을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2금융의 재대출을 받아줬는데 수수료 때문에 채무만 늘어나고 이자도 더 늘어났다. 연락했더니만 연락처가 바뀌었다. 이거 대환대출 사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통대환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 낮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해놓고 인적사항 다 알려주고 나면 더 금리 높은 더 질 나쁜 채무로 바꿔버리는 거지. 나는 한 달에 낼 이자가 오히려 늘어나버려. 더 나쁜 조건 됐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대출 수수료까지 받아가네. 그리고 연락 끊겨버리지. 그래서 통대환 대출을 알아보실 때쯤이면 차라리 개인회생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 나가는 생활비하고 이자 어떤 게 큰지 계산 한번 해보고 단순 비교만 하면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인지 버텨봤자 답도 없는 일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없는데 억지로 대환대출을 하고 버티려고 하다 보면 대환대출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다거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보정 권고를 봅시다. 활동성 계좌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1회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봐라.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신용카드 그 이용 내역 전부 다 제출해봐라. 그리고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것,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여라. 정리하면 계좌 내역 제출하고 어디 썼는지 설명하고 사치탕진은 변제금 높여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계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각 은행별로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코인으로 탕진한 게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바로 보정 권고가 내려오는 것이죠. 코인 투자한 돈은 얼마고 회수한 돈은 얼마고 회수하지 못한 손실금은 얼마냐, 그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손실금액은 그만큼 변제를 더하게 시키는 거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이 있고 배우자가 사업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 있어도 1명은 배우자가 키우면 되니까 1명만 채무자 당신의 생계비에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나오고, 코인 같은 거는 계좌 내역 보고 바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코인 내역 이런 것도 결국 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미성년자 2명이 있다고 무조건 2명 다 내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변제금을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내 1인 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하면 나는 매월 175만원을 변제하죠. 근데 내 밑에 미성년자가 2명 있다면 3인 생계비는 270만원이니까 300만원 빼기 270만원은 매월 3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175가 30만원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배우자가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굳이 미성년자 2명을 채무자가 다 키울 필요가 뭐가 있냐. 자식은 배우자가 키우고 채무자는 변제금을 높이는 게 맞다. 이게 법원의 기본 태도이거든요. 생계비를 자식을 하나도 안 넣어주고 1인 생계비 125만원만 빼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월급 450만원 빼기 본인하고 자녀 1명 2인 생계비 210만원 빼서 매월 240만원 변제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어떻게든 버티고 법원을 설득해가지고 3인 생계비 집어넣어가지고 450만원 빼기 270만원 해서 매월 180만원 36회 변제해서 6,60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겁니다. 배우자가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3인 생계비 인정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원금의 48%를 변제하고 52%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고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가진 재산은 없었는데 코인 탕진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산가치 반영을 하게 되니까 청산가치가 4,170만원 나왔으니까 최소한 4,170만원은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분은 전체 채무 1억 3,800만원 중에서 6,6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코인 탕진인데 자기 미성년 자녀 2명 다 반영받아가지고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